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결석하셨죠? 전라도 광주광역시 네. 미술관을 우리 후배가 개관해서 거기 전시 창간을 갔다 왔어요. 예, 좋은 일 하셨네요. 예. 자, 유교 들어가네요, 이제. 예, 지난번 유교에 이어서 이번에도 유교. 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조선의 회화 책거리. 예. 예. 유교적 덕목으로 조선 후기에 책거리 그림이 유행하게 되는데, 책거리는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을 그린 그림으로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조선 민화의 제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책거리 그림의 형식은 장식장에 귀한 물건을 진열한 그림으로 중국의 다보각경, 다보격경의 그림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의 장식장에서 책을 위주로 진열한 책장 그림으로 새롭게 변형시켰습니다. 이름도 책거리라고 불렸으며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학문을 숭상시했던 조선인의 열정을 유교적인 인연과 부합시켜 조선의 회화로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 중국의 다보각경이나 다보격경의 그림은 책장 자체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위주로 했죠. 인테리어의 형식으로 예. 이제 도자기나 무슨 귀중한 물품을 올려놓는 네, 그런 장식적 그런 의미가 장식장의 의미가 있었죠. 우리는 이제 책 자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책을 유지하는 그 책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여기 확 넘어가는 건데 굉장히 우리께 더 모던하다. 그렇죠. 의외로 그 결과물이 상당한 마테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15세기 1월 무렵에 중국과 긴밀하게 모든 문화가 이제 서로 이제 오가면서 교류했었는데 네. 대부분 우리는 중국 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다 우리 거화 시켰죠. 우리화 시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까치호랑이 같은 경우도 표작도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표범 호랑이와 소나무, 까치까지를 그렸었는데 그들이 그린 그림은 좀 사나운 짐승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적 묘사에 중심을 뒀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까치호랑이만 하더라도 단순화시키고 표정도 온화하고 인간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했으며 이걸 다 평면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들여도 우리는 우리 거대로 나름대로 소화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극이 결과물은 아니지만은 성향이 굉장히 모던해요. 그렇죠. 네, 그 말씀 드리려고. 맞습니다. 굉장히 앞서서 좋은 쪽으로 개발을 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접점에 와서 현대미술하고 만나는 지점이. 그렇죠. 어떻든 이제 그들은 전통의 장식에 이제 매몰되어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 실험예술이 곧 우리의 정체성도 찾고 맞습니다. 모던하다. 요게 이제 우리 모 선생님이 가시고 가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막 큰 소리 치는 현실주의. 그렇죠. 그 책거리 그림도 조선 후기에 넘어오면서 이게 서민민화로 가고요. 서민민화로 들어서면서 책장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본틀이 이제 해체되고 책장 책들과 기물들이 얹혀지는데 그 기물들이 대부분 그 기복사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변형되는 거죠. 그렇죠. 발전돼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죠. 훨씬 모던하고 기호화된다. 예. 그것이 지금 요즘에 현대미술하고도 많이 부합되는 거죠. 만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앞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정조의 책거리와 문체 반정이라고 하는. 책거리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강했던 정조대왕으로 정조는 우리나라의 문체를 타락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청나라의 폐간 소설가 잡서의 통속적인 글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고전적 문체로 돌아가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문체 반정의 뜻을 밝힌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책거리는 한 점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립박물관 소장 책가도를 통해 비슷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책거리 안에
책들만 가득 채워져 있어 정조가 학문의 진흥을 강조했던 것과 더불어 학문을 중요시 여기던 조선인의 학구열을 뜨겁게 표출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조 대왕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를 이끌었죠. 조선시대에. 맞습니다. 네, 중흥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뭐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로 보면 우리는 그 조선 후기 네. 영정조 시대를 그 르네상스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아예 그 책거리 그림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요새 유행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방향성을 딱 잡았네요. 예,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 숨어 있네요. 미나 속에.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유교 문화와 화려한 책거리 좋습니다. 그 정조의 의도와는 달리 궁중이나 상류계층에서 제작된 책거리 그림은 대부분 청나라에서 수입된 화려한 도자기나 문방구, 서양의 기물들을 책장 속에 책과 함께 배치했습니다. 그러한 데는 당시 조선이 다채색의 도자기를 생산하는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백자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이는 검약을 미덕으로 삼는 유교 이념을 철저하게 신봉한 조선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명분과 다르게 실제로는 왕실이나 사대부에서 부의 상징으로 다채색의 도자기를 선호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다랑아리 역시도 그 정조대왕의 기획상품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념적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그렇죠. 하물며 이제 위의 흙은 철원의 흙이고 밑에 흙은 진주의 흙이다. 진주의 흙이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죠 통찰력이 있는 맞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봅니까? 정확하잖아요. 장식미라고 하는 게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도 예술과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규명할 수 있죠. 그러면요. 예. 당시의 미술은 한 정숙함이나 네. 그 숭관 그런 정신의 맛이 있었죠. 네. 요즘에는 화려함이나 표현에만 네. 급급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르네상스 이전을 보면 그 봉건 체제에서의 장식미가 엄청나게 부각되거든요. 그냥 온갖 것이 장식미수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3대 거장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담백하죠. 그렇죠. 네, 담백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네, 작품은 올드하고 이 과정과 비슷하네요. 거의 뭐 시기적으로도 뭐 르네상스 시대나 네. 또 우리나라 뭐 삼국 시대 이때를 쭉 내려 이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그 같은 문화가 꽃피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장으로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 뭐 동서양의 문화 성장이겠죠. 그게. 이렇게 문화 예술과 사상과 함의되어 있다. 시대 계몽과. 정조가 그렇게 보면은 한편의 르네상스의 선장 역할을 했네요. 아, 그렇죠. 불을 짚었다고 보죠.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불화 뭐 다음 시간에 또 불화 얘기가 나오겠는데 불화에도 보면 주로 고려 시대에 그 고려 불화가 증명하게 된 그 시기가 13세기, 14세기경에 최고 화려한 그 그림을 그려냈는데요. 고려 때죠. 예. 그때 그림은 뭐 르네상스의 극사식에도 전혀 손색이 없이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고려 관음 수월 보상. 저는 고려 불화를 보면 많이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잘 그렸을까? 뭐 과학적인 원리도 이렇게 서양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그렸다 생각해요. 아름다운 보석이죠. 맞습니다. 모나리자 미소랑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자 우리 들어갑시다. 예. 길상적 염원과 책거리. 예, 그 조선 후기 책거리 그림은 서민 미술의 민화로 확산되면서 정조가 처음 의도한 학문으로서의 책가도가 아닌 출세와 같은 기복적인 상황이 두드러졌습니다. 책거리 그림은 전체 책보다 과일, 꽃,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학문의 취지였던 의도와는 달리 장수, 다산 등 부귀 영화에 부합하는 모란꽃, 그림과 과거 시험의 합격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길상문으로 변형되었으며 복을 비는 소망이거나 출세에 대한 염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민 민화의 그림에서는 서가를 없애버림으로써 틀에 박힌 정형에 반듯하면서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학문보다는 길상적인 생활에 정감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순수 예술 세계를 짚어보는
번안 같아요. 도식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죠. 내면적 그 우리가 말하는 요새 카르텔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죠. 그런 쪽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세계를 표출했다. 표출했다. 이제 점점 더 우리 그 내면의 서민, 그다음에 인간의 내면에 이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예, 멋져버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유교적 의미 감모 여제도. 예. 조상 숭배를 위해 유교식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 의식을 행할 사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당을 지을 수도 없고 신주를 모실 수도 없었으므로 그 제사당 앞에 지방을 써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 뭐 일반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감모 여제도는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살아있는 것과 같다는 유교적 의미에서 그림으로 그려 지방 제사를 지낼 때 활용되었으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에 제사상 앞에 그림을 대신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그 감모 여제도 혹은 사당도라고도 하는데 그림들은 대개 족자 병풍으로 제작되어 평소에는 접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에는 설치하면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었으며 또한 이동이 가능한 휴대형 사당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민화 입장에서 보면 사당이 회화화해서 그렇죠. 발전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 중세에 보면 온갖 그 교회당이 많이 건립되고 그렇죠. 불교 시대를 보면 많은 그 사찰들이 만들어지는데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사당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당이 아니라 병풍이요 회화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회화로 이제 환원되었다고 예,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아트가 그렇죠.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민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 보편적으로 유교적인 그 큰 틀이 그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돌아가신 조상도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라 하는 것이 이제 유교적인 이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이념에 의해서 그 제사의 형식이 많이 이제 크게 성행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그 제사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좋은 본복의 이 그림의 틀이 이제 감모 여제도라. 그렇죠. 그 이제 그게 좀 비슷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솔 간음도 고려 평화는 법당에서 벗어나서 이게 집에 모시는 걸개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될 수밖에 없죠. 수요층이 많으니까. 우리 불화를 쭉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고려 불화가 총 전 세계적으로 165점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우리나라는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한 30점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환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거죠. 그것이 중국, 일본이 한 130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나머지는 다 골고루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가 환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상당히 좀 앞으로의 숙제이고 어려울 것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대 때 제가 이제 그 고려불화 환수 운동을 30대니까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의 이런 그 길상적 이야기나 그렇죠. 재래적 이유 위에서 발전됐다라는 것은 맥은 같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맥은 같다는. 네, 맥은 같이. 뭐 다작이면 다작 속에 숨은 보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기복적이거나 소원을 빌거나 뭐 기원하고 이거는 뭐 불교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뭐 다 같은 맥락이죠. 예, 좋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려 수월 가는 곳을 고려 평화를 얘기하는 민화를 얘기하면서 그건 뭐 대단한 그림들이죠 당시에 사실. 예, 자 들어갈까요? 다산과 길상으로 바라본 감모의 제도. 야 정약용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는 사당도를 가당도라고 부르며 중국의 가당도는 제수가 차려진 제단이 그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그림 앞에 별도의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감모 여제도는 제사상이 푸짐하여 활기의 풍요로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수에 쓰인 음식으로서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이 그 포, 생선, 나물, 꽃감 등이 아닌 다산과 길상을 상징하는 수박과 참외, 석류, 포도 등으로 차려져 있습니다. 또한 좌우 꽃봉에는 구기를 상징하는 모란꽃이 꽂혀 있고 사당 한쪽 벽에는 페랭이꽃같이 야생초가 그려져 있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제수 그림은 제사상 그림이죠. 제수 그림은 죽은 사람이 아닌 현실적으로 산 사람을 위한 상차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민들은 감묘제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면서도 제수를 통해 자신들의 행복을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네. 이것도 이제 좀 재밌네. 그죠? 그렇죠.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예, 여기를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예. 그러니까 피안이 아닌 차안을. 그렇죠. 네. 내생이 아닌 이생. 금생이라 그러거든. 그렇죠. 이제 금생이라고 그러죠. 예, 금생을 위한 그런 신화적 발전이 좀 엿보인다 이런 뜻. 그렇죠.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실질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림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피상적이지 않다. 우리의 예술 혼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현실하고 이렇게 잘 부합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림이. 한국 민화의 발전 사상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요. 중국 거 보면 화려하고 막 섬세하고 무한하고 일본도 막 정교하고 많은데 뭔가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내면에 깊게 깔려 있는 그렇죠. 뭔가가 안 보이는 거죠. 뭔가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막 그려놓은 것에 우리 감동하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유분방하면서 오늘을 얘기하면서도 꿈을 얘기하는. 뭐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도교 사상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얘기죠. 바적부도가 그렇죠. 많은 부분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운다는 뜻이죠. 예. 그런 쪽에서 우리 그림은 많은 그런 부분에 섬세한 부분을 덜어내고 거기에 깊은 철학의 내면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용두어신과 용문. 예,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선비들은 일생을 그린 평생도와 함께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그림으로는 건강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배수를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등용문이 그려졌습니다. 서안에서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100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해마다 복사꽃이 만발하고 꽃잎이 떨어져 무리를 흐르는 봄철이 되면 황하의 잉어들은 용문으로 모여듭니다. 그 황하의 하진을 일명 용문이라 부르는데 흐름이 매우 빠른 폭포가 있어 잉어들이 폭포를 오를 수가 없습니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 용문으로 모여드나 오르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기어이 폭포를 뛰어오른 잉어는 용으로 하신하여 등천한다고 하여 등용문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잉어가 가끔 나와요. 맞습니다. 어에 대해 아주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문급제 하려고. 용두어신과 용문 해가지고 이제 잉어 새끼가 그 선비들의 꿈을 대신 이루어진다. 꿈을 이제 다른 소망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볼까요? 이응과 등용문. 물고기가 차츰 용머리로 변하면서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용두어신이라 말하며 이것은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어변 성령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후한서 이응전에 등용문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응은 후한 때 관리로서 환관들과 맞서 싸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던 정의파 관리였습니다. 당시 환관들은 이응의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으며 청년 관리들은 그를 만나는 것을 등용문이라 비유하고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응전 주해에 의하면 용문은 다음과 같이 여기서 유래하였으며 용문은 과거 급제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출세의 문턱에 서는 것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응이라는 사람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그렇죠. 그렇죠. 등용문이다. 그렇죠. 주로 이제 환관이라고 하면 고려 후기와 조선 시대의 내시를 말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권력층 옆에 붙어서 그 행사를 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응은 이제 그런 걸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사극에서 보면 내시는 이상한 목소리, 중성 목소리를 내고 빌빌댄다라고. 그렇죠. 대부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죠. 전혀 그렇지 않죠. 조정은 그렇죠. 내시 집안이. 그럼요.
상당히 깊은 정치에도 이 사람들이 크게 관여했어요. 황건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뭐 거의 황제를 갖고 돌았는데. 그렇죠. 또 우리 그 요즘에 드라마에 왕이 된 남자인가에서 보면은 내시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게 조금 왜곡되어 있다라는 사실이고, 예, 이분은 이제 혼을 내면서 열화처럼 이제 그렇죠. 그 양반을 만나는 게 욕 만나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그 대부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내시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중성적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다. 절대 아니죠. 예. 예. 부인도 있었고. 그러면요. 자식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그 권력에 이제 맞서서. 네. 자, 입신 출세를 상징하는 어해도. 예, 좋습니다. 그 어해도의 주인공인 물속의 생물들 역시 과거 급제와 출사를 뜻하며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폭포 위를 뛰어오르는 잉어 그림이나 쏘가리 그림들은 과거 급제와 입신 출세에 관련하여 크게 선호되었습니다. 그중 입신 출세를 상징하여 폭포 위를 뛰어오르는 어해도는 양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하 상류에 위치한 산서성의 협곡으로 뛰어난 경관을 지닌 용문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폭포 위에 뛰어오르는 것에 성공한 잉어가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데서 승천한다는 설화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유교와 관련된 그림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미나 그림으로 선정하여서 이야기를 간추림으로 이해해 그러니까 주시면 우리가 됩니다. 이제 그 미나를 보면서 잉어를 딱 보면 용으로 딱 보고 그렇죠. 이 입신 양면의 하나의 그 기호로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던 문자도에도 잉어의 입에서 연기 같은 것이 이게 석이라고 그러죠. 막 피어오르면서 그 용이 이렇게 실제로 승천하는 거를 그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항상 저 사기나 이런 거 볼 때 뭐 물론 우리가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출사표가 네, 마지막 그 제갈량의 출사표가 가슴에 그렇죠. 늘 오는데 맞습니다. 자 여기 등용문도 그와 비견될 만큼 그럼요. 깊이 발전된 문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 미나 속에 깊게 그 표현을 했었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그 좋은 직장을 보려고 입시 지옥을 통과하고 나서 입사 지옥에 지금 머물러 맞습니다. 있는데 이런 마음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출세를 위해서는 지금과 아마 거의 뭐 대등소리 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저 뭡니까 그 시간 근무제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당시에 또 양반 계층에서는 3대를 걸쳐 배수를 하지 못하면은 중인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안의 명을 걸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낳으면 어떻게든지 출세를 시켜야 집안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또 주민도 계속 하락하면 나중에는 뭐 남의 집에 이제 일하러 다녀야죠. 자, 끝맺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공자는 나이 50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여 지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8조목 가운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의 5가지 조목은 명덕을 밝히는 것들이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백성의 명덕을 밝혀 백성들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뜻하며 또한 경물, 치지를 함으로써 지선의 소지를 인식하게 되고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을 함으로써 지선을 얻어 머무른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유교는 사실적으로 봐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그것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과거 전통의 유교적 사상을 오늘날의 주류 사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요건 이제 지금 보면 유교적 그 종합적인 그 관점을 그렇죠. 끝맺음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요즘 그 정치하는 분들이 네. 그 유교적인 이런 덕목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정도 잘 다스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온 백성들이 다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삼국사기, 유사, 유교 문화, 최방영 씨가 쓴 사기거든요. 그렇죠. 예, 조선민화에 끼친 유교 영향의 정병모. 네, 정병모는 이제 민화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그것도 우리 조선민화에 대한 글을 잘 많이 썼죠. 그래서 네. 지금 요분들의 것을 가지고 제가 창법론을 해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인사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유교를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맺음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와 민화가 어떻게 만나는지 네. 거기에 대한 얘기, 또 무교, 무속그림도 민화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거기에서 또 재미있게 한번 조목조목 한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